제 관심사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과연 오를까? 그것이 제일 큰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재수하면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재수를 해야지라는 전제를 다셨거든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면 해마다 저희는 N수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수생도 있고 3수생도 있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이 N수생이 해마다 10만에서 13만 정도가 수능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5%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재수를 했어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님들께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애 재수시켰는데 성적 안 올랐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 공부 안 하거든요. 재수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대로 된 재수를 해야만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거든요. 보통 5등급선 그러면은 천왕권에 있는 학교를 가기가 힘듭니다. 천왕권조차도 한 4.5등급, 4등급에서 4.5등급 돼야 통학이 되는 천왕권, 통학이 안 되는 천왕권까지도 포괄을 할 수 있는데 5등급선에서 만약 2등급이 오른다면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은 겨우 이제 이 수원권으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겠죠. 한신대, 수원대 이 정도 급입니다. 근데 보통은 5등급 맞은 우리 애가 한신대, 수원대 가기 위해서 재수를 그럼 뭐 하려고 재수를 해?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다는 것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12만 명에서 15만 명을 추월하는 겁니다. 12만 명에서 15만 명을. 근데 걔네들이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애들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재수하면 다 되겠거니 그것도 어떤 재수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독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얘기를 하지만 도서관 독서실에서 집에서 또 독학 재수학원에서 이렇게들 하거든요. 공부 안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설마 하겠거니 믿고 싶으시겠지만 안 해요. 조금씩은 하겠죠. 근데 붙잡혀서 강제로 공부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걔들보다 훨씬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데 지가 책상에 앉아서 15시간을 13시간, 15시간을 오로지 공부밖에 할 수가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어른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딸이 하나인데 99년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딸 때문에 속 썩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생물학적 사춘기도 없었고요. 공부 때문에 속 썩은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걔가 고3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자꾸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없던 비염이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고3 마치고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해가 바뀌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의 심정을 더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학생들 보면은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우리 애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 불쌍하고 부모님 심정 이해하고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제가 요즘의 세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약자가 아니고요.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가져온 특이점 중에 하나는 물론 꼭 얘네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삼위일체교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교, 자녀분들의 지난 생활을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대와 몸과 스마트폰, 이 세 개가 일체화가 돼서 생활을 했거든요. 이전의 애들도 역시나 스마트폰에 딱 붙잡혀 있었던 것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작년에 고3을 지냈던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공부를 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원격 수업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것이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들이 그대로 올해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해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게 수치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학 가고 보자이거든요. 근데 대학 가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역시 침대와 몸과 스마트폰이 일체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은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좀 뭐 썩 그렇게 이름이 없는 학교,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캠퍼스도 그렇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이건 내가 이따위 수준의 애들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마음을 정해서 입시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학교를 갈 일도 없고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뒤늦게 공부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작년 올해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더러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바보처럼 인강만 보는 거죠. 인강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게 저희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돈을 버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은, 인강은 대단히 공부를 나태하게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자기 방에서 인강을 시청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인강은 녹화된 겁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시간 소통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세 발휘하고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인강을 하는 거라고요. 비유까지 든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이렇게 제본된 책입니다. 제본된 책자에 수업 메가스터디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쪽번호는 아래쪽 우측에 쪽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목차가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을 보시면 개요, 관리 시스템 개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구체적인 차례에 해당이 되니까 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쪽 넘기시면 수업 메가스터디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학기 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학기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때 보통 1학기는 이런 식으로 어느 학원이나 이런 단계로 끝나거든요. 2학기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가 7월부터 9월까지인데 기본 개념 반복과 개념 심화 플러스 문제 접근 방법 숙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자면, 그동안 학원 다니는 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개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해야지. 이렇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여기는 아마도 예비고사 세대,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다 계실 거로 짐작이 되는데, 예비고사, 학력고사 때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입시가 끝나고요, 꼭 어느 전체 수석이라든지 전국 수석이나 서울대 수석 뭐 이런 학생들한테 방송국 인터뷰가 있었죠. 인터뷰 있으면 뭐라고 하냐, 그 학생들은 꼭 판에 박힌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다 시킨 거죠.
대본 짜주고 그대로 얘기를 하라고 한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국 수석 나온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의 진실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과서 공부에 충실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좋은 책은 학교 교과서입니다. 왜 그런가? 개념이 충분하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그 교과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책은 없어요.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개념서라는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교과서만큼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선행 수업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표적인 수포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고3 교실조차도 한 3분의 1은 다 엎어져 잡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수석 합격자들이 꼭 어떤 얘기하냐면 끝까지 개념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그건 올바른 방법이에요. 문제는 학교 교과서는요. 수업을 전제로 한 개념서이기 때문에 혼자서 보기가 힘듭니다. 설명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난 개념 한번 뗐어 라고 하면은 건방진 놈이라고 욕해 주셔야 돼요. 개념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천재라고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또는 두 번, 세 번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개념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나 이제 힘든 학원 생활 포기하고 좀 혼자서 할래. 편하게 할래. 이게 그 심리 기제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기가 되면 기간이 짧습니다. 10월부터 11월, 이건 한 달 반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저희는 역시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하는데요.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념서 중에 수학 같은 경우, 여기 예체능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수학의 경우에는 메가헤르츠라든지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생들 실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개념서를 좀 읽도록 추천을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은 심한 경우 그 개념서를 10번을 반복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그 똑같은 책을 보는데 7번째 볼 때 안 보이던 게 8번째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복해서 봄으로써 이해의 폭과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부 좀 덜 하는 학생들 특징이 뭔가요? 옛날 부모님들 세대 수학 그러면 수학의 정석 보셨잖아요. 집합 부분은 열심히 맨 앞에 있는 집합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뒤에 가면은 제본이 잘못돼서 이렇게 딱 붙어있는 두 장이 붙어있는 거 그거 뜯지도 않은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외운다고 영어 단어장 이것저것 사서 그 제대로 안 보거든요. 한 놈을 집중적으로 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데 그걸 잘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수능 직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기까지는 계속해서 개념을 강조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4학기에는 소위 수능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서 수능이 끝나면은 이제 수시, 논술 전형을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고3 학생들이 입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시에 올인하는 겁니다. 수시가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것. 근데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죠. 전체 9장 중에서 6장을 수시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 수시가 곧 수시는 수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또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수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명목 비율은 35%이지만은 합격 가능성으로 따지면 50%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유는 최저가 없는 곳은 경쟁률이 셉니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가변성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최저가 있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도 낮고 또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실질 경쟁률은 훨씬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저가 없는 데는 약 한 40대 1이면 최저가 있는 곳은 8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최저를 적용시키면 그게 4대 1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데 고3 학생들은 그런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논술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논술이라는 거를 사전에 대비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문 논술은 국어 실력이 좌우하고요. 수리 논술은 수학이 좌우합니다. 이게 그 수능 공부가 논술 공부예요. 근데 그것을 수능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관련 없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하러 학원 다니고 이러느라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까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빼앗아 버리니까 수시에서는 최저 없는 데를 지원해서 탈락 가능성이 높고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 안 나와서 경쟁력 없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반에서는 논술 수업을 합니다만은 논술은 국어 실력 배양을 위해서 수학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준비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수시 합격자가 재수생이라고 해서 수시 지원이 초창기에 수시 초창기에는 재수생이 별로 지원할 게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재수생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유는 재수생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만 파니까 수능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수시도 최저가 높은 데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앙대가 다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연고대급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중앙대는. 근데 어쨌든 간에 다군에 있으니까 점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초기 합격자들은. 근데 거기 4.5등급, 내신 4.5등급이 합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1.2, 1.3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4.5가 합격이 가능한 건요. 최저를 많이 높여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연고대급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에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실질 경쟁률이 한 1.7, 2대1 이 정도 되는데 2대1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다른 데 합격한 애들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추가로 돌고 돌아서 내신 4.5가 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수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 시즌에 논술 수업을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수능이 곧 수시다 정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5쪽을 보시면은 저희 학습관리인데요. 이게 10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압도적 수업량과 자습량이라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의 특징은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수업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자습 시간을 많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자습 시간은 뭐 하냐? 주로 인강을 보는 거죠. 아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강의와 인강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은 당연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적게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인강 보는 게 편하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 자세를 어떻게 널브러져서 공부를 하든 그 간섭하는 사람 없거든요. 교실에서는 졸린다고 엎어지면은 되게 혼나겠지만은 내 방에서 독서실에서 자습실에서 자습하다가 인강하다가 그냥 엎어져 자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편하니까 그걸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원들도 독학재수 학원이야 당연히 인강 중심의 학원이니까 그러하지만 저희처럼 종합반을 표방하는 학원들조차도 수업을 대폭 줄입니다. 수업을 대폭 줄이고 자습실을 별도로 둡니다. 수업 듣는 교실과 자습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습실에서 있다가 수업 시간에 해당 수업 시간이 되면 그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은 수업을 적게 하고 자습 시간을 많이 원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학원들이 자꾸 변화를 하는 건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수요자의 구미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수업을 적게 하니까 강사료가 적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돈을 싸게 받지도 않아요. 수업을 많이 하는 학원과 적게 하는 학원의 수강료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몇만 원 차이, 10몇만 원 차이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또 재수는 주로 이제 학생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적은 수업과 많은 자습 이것들을 원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학습과 자습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2입니다. 수업을 1시간 들었으면 그 수업 들은 것을 복습하고 추가 공부를 하는데 2배수 정도가 이상적이거든요. 더 많으면 좋겠죠, 자습 시간이.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수업을 뭘 들어야지 그 들은 걸 내 것으로 소화를 할 텐데 듣지도 않고 그럼 얘네들 자습 시간에 주로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강이거든요. 그것도 수업이에요. 온전한 자습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서의 자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허구라는 거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인강 듣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 수업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업은 왜 그러냐면 수업을 복습을 할 때 자 공부 정말 안 하는 놈들은 수업 안 듣죠. 그냥 엎어져 잡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그래도 듣는 놈이 있어요. 좀 더 하는 친구들은 거기다 복습 정도는 하죠.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왜 수업이 수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부를 할 때는 자습 시간에 복습을 할 때는요. 수업들은 기억도 어느 정도 나고 그 다음에 필기가 돼 있어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몰라요. 그게 전형적으로 복습으로 끝나는 학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가 파고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대2의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수업을 통해서 얻어 듣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습 시간에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복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웬만큼의 수업 시간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 예체능은 26시간, 문이과는 33시간,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요. 이러면 이제 또 예체능 부모님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수업이 적어 하시겠는데 일단 수강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수학을 안 합니다. 예체능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을 빼고는 대신에 수학을 안 하는 대신 국어 영어 수업을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업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60에서 80시간이라는 자습 시간은요. 자제분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습 시간. 지금 저희 학원에 붙잡혀 있는 학생들조차도 초기에는요 40시간 겨우 넘습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 20시간 이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수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아주 독하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보통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 시간인데 그것이 한 10번 정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게 되면은 그 10분 휴식 시간에 매번 화장실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루에 딱 5번만 갈 거야. 스스로 약속하고. 그런 친구들 실제 제가 스케줄러 상담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렇게 벌어들이는 시간이 10분 가운데 5분만 공부에 투자해도요. 한 달에 약 5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남는 시간이요. 점심 저녁 먹고 남는 시간. 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보통 집에 가서 씻고 이래도 12시를 넘기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후에 1시간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80시간이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거기에 공휴일이라도 하루 끼워버리면 그 공휴일을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휴일 공부를. 10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차이는 나는 것이죠. 간극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스케줄러를 검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누수되는 시간을 잡아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업과 자습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업량, 압도적 수업량과 자습량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공부를 머리로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라고 보고요. 어느 놈이 끈질기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느냐가 이게 승리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분이 그 미나리라는 영화의 윤여정이라는 배우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연기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잘했을 때는 배고팠을 때라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라고. 그 절박함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엉덩이를 의자에 많이 붙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절박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꼭 여기서 공부로 성공을 해야 된다.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그것이 또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게 하는 힘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꼭 머리 탓을 하거든요. 우리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머리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은 수업과 자습량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강사진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은 처음에 임용을 할 때,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 임용을 하실 때 학원이 만들어질 때요. 사실 지역 강사는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입시하고는 판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평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조건이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원 강사는 사실 돈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전국의 입시학원 가운데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보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를 안 떠나세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계신 분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팀워크가 많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일일 테스트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하실 텐데 언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EBS의 뭐 그 교육 관련 뭐 예능과 교육을 이렇게 매치시켜놓은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가제, 그러니까 임시 제목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장 속에서 가제가 무슨 뜻이게라고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게 임시 가자의 표제 제자이거든요. 임시 제목이라는 것인데 그랬더니 나 랍스터를 얘기했다고. 그만큼 어휘력이 형편없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 공부하셨지만은 그거 모르는 학생들이 재수생 가운데서도 엄청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분수 이런 경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건 맞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네, 이런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거든요. 국어에서도 어휘력이 안 되면은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안 해옵니다. 좀 처음에 좀 시작하다가 한 일주일 열흘 좀 지나면 슬슬 용두사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강제적인 틀 속에서 억지로 외우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께는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이제 가정통신문을 매달 내보내거든요. 가정통신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일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출결 사항 이런 것까지 같이 보내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단어를 외우도 까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신 게,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야단 치는 거 별로 교육적으로 도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교재 추가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 보충교재를 다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정도는 다 구입을 했을 텐데 이것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업 복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활용되는 책들이 이것이고요. 이것의 활용법이라든지 또 점검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스케줄로 검사를 하시면서 제대로 저희가 제시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성적을 많이 올리려면은 딱 두 가지를 좀 지켜달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훨씬 힘듭니다. 체제가. 그걸 버티어라. 두 번째, 학습 방법 우리가 제시해 주는 대로 따라줘라. 네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스스로 엄청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을 존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과 네가 공부하는 방법이 상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우리를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러거든요. 요즘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강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인강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저희가 수학이 일주일에 12시간입니다. 12시간인데 나는 수학이 약하니까 또는 수학을 빨리 정복하기 위해서 인강을 들을래요 라고 하면은 인강을 거칠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5시간을 듣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강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게 아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 이상적인 비율이 1대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5시간입니다. 수업이 12시간이라 그랬는데 이 수업에 대한 현장 강의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이것에 대한 복습이 24시간이 됩니다. 합하면요. 39. 거의 40시간이잖아요. 꽤 열심히 자습했을 때 일주일간 나올 수 있는 자습 시간이 60시간인데 수학 한 영역에다가 40시간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3분의 1을 쏟아버리게 돼요. 그럼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는 어떻게 공부를 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 좀 내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과정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자꾸 인강으로 뭘 승부를 보려고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인강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한 번 좀 더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질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이럴 때는 저희도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자꾸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충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주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보충교육 추가학습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맨 마지막 그 탐구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좀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탐구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데 옆에 설명해 놓기를 자료의 해석 능력 신장 및 문제풀이 능력 확대라고 했거든요. 사탐이라고 해서 단순 암기 과목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단순 암기 과목인 건 맞습니다. 나머지 사탐 과목은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암기를 기본으로 하는 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마찬가지고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에서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란 거죠. 근데 단순 암기라고 말씀드렸던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에서도 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한참 국제 기사 이슈가 떠오르고 있던 미얀마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 재작년까지 어디 여름 휴가나 이런 데 겨울 휴가가 갈 때 찾아보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을 뿐이죠.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 좀 물론 이제 중국 역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이런 나라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인명, 사건, 지명 다 생소해요. 그래서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충 교재를 통해서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들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케줄러 지도인데요. 이 스케줄러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펼치면요. 스케줄러 노트를 펼치면은 일주일치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 초기 단계에는 자기가 공부한 내역을 적게 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일주일 학습 계획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영역별로 균형 있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저희가 제시한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다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검사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한번 슬쩍 그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질색팔색을 하겠죠. 다음 것에서는 7쪽으로 가시면요. 6번에 케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어의 코리안의 국어, 영어, 잉글리시 영어, 매스매틱스의 수학,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1등급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건데 저희 메가스터디 재수반에서는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 메가스터디가. 그래서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자료들인데 이것을 왜 시행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4월부터 진행할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그 연계교재라고 하는 EBS 교재와 문제를 변형을 시킴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50% 연계율에 대한 적응도를 훨씬 좀 더 적응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저희가 계량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진도나 뭐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수치와 점수화 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이것을 별도로 선생님 감독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학 10제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원래는 저희가 수학 30제를 시행을 하다가 저희 학원 초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학하는 양만 지나치게 많아진다. 다른 공부와의 이 균형성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수학 10제로 하고 있는데 그냥 공책입니다. 스프링 공책인데요. 거기는 문제 하나하나를 좀 풀 수 있는 그냥 칸으로만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수학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건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그것을 옮겨 적게 됩니다. 또 중요한 공식이라고 하면 역시나 옮겨 적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서브노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하루에 수학은 10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수학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10제 노트를 매일 진행을 하는데 때로는 10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막히면은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지만 늘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좀 기억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학 10제 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라는 거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막힙니다. 수업 시간에 더 들은 거는 같지만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추가적인 학습자 교재를 가지고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칙을 꼭 세워둡니다. 질의응답을 할 때 모른다고 뽀로로 쫓아오지 마라. 본인이 고민하고 파고들고도 안 될 때 그때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르쳐 줬을 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다가 모르겠는데 바로 찾아와 버리면은 알려줘도 그만큼 이게 절절하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실마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클리닉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고 본인들이 파고들고 그 다음에 뒤에 해설을 가급적 보지 마라.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읽었을 따름인 것이지. 그런 한 10가지의 그 클리닉 질의응답 매뉴얼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도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걸 지금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아까 이제 여기 계시던 선생님들이 다 올라가셔서 질의응답을 좀 받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좀 축소해서 9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은 6시 1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6시 10분부터는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각 측에 어느 선생님이 어떤 과목에 어느 선생님이 몇 층에서 질의응답한다라는 게 또 한 달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서 이제 저녁 먹고 7시부터 자습에 들어가다가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 그 해당 선생님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것을 500명일 때나 400명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충분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학생들이 좀 내성적이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걸 꺼리고 하는 이런 학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학생의 특성을 파악을 하면서 좀 담임 선생님 명의로 그 학생을 질의응답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제 적극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미리 어머니께서 부모님들께서 좀 연락을 주세요. 우리 애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질문이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런 걸 좀 살펴봐 달라라는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담임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 드리거든요. 다음 8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강하면은요, 부모님들 되게 좀 속상해 하시거든요. 아니, 비싼 돈 내고 학원 보내는데 왜 돈을 또 내고 다른 수업을 또 들으라고 얘기를 해? 수능은 중2부터 고3까지 5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래서 5년 동안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던 것을 저희는 8, 9개월 만에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동시에 나갑니다. 진도를. 1학년 과정 끝내고 2학년 과정 나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중3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니 이것들을 8, 9개월 만에 끝내려면 동시에 나가면서 거기에서는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 중3 과정도 필요하고, 또는 나는 좀 더 빠르게 이것을 이뤄내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특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즉 5년의 교육 과정을 8, 9개월 만에 하려다 보면은 그것도 좀 더 빠르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강이 필요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나가게 되는 그 가정통신문의 특강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강이 개설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10번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강의실 교실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인강을 무조건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인강 듣는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태블릿 PC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학생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되게 그냥 현장 강의만 오로지 고집을 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시설과 기자재는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단 그것에 부모님들께서도 학생이 인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관리 쪽으로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이요, 더럽게 빡센 학원이라고 이렇게 평판이 나 있거든요. 초기부터 그게 저희의 주요한 학원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저희 학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학원이 이 수원시장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옴으로써 그 학원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 학원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독점적 상태에서 학생들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선생님들 질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놀고 먹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원메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그냥 어설프게 학원을 운영했다면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을 대충 했다면은 그렇게 한번 개업 효과로 쏠림 현상은 있었겠지만 이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15년 동안 이 수원에서의 재수생 시장이라는 데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저희 경쟁학원들은 저희 전체 인원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학원이 입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입소문 중에 대표적인 게 빡센 학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통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의 삼성이다라는 얘기.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학원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힘들게 공부해야만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학생들 많이 봤는데요. 공부 꽤나 했던,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첫 한 달은 어떻게 하면 이 학원을 그만둘 핑계를 만들까 그 생각을 수시로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저희는 3주, 4주가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주, 4주 지나고 나니까 아, 이래야 공부밖에 할 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일요일, 공휴일 자습을 지금 선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느슨해졌죠. 작년 코로나 이후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예를 들었던 이선재 학생, 그 친구가 저희 학원 다닐 때는 원래가 수원이 집이었는데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님이 전원생활을 즐기시겠다고. 그러면 천안 시내도 아니겠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서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 2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특히나 공휴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단 한 번도 지각 결석 조퇴 없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자습 물론이고요. 저희는 명절 당일도 여기에 문을 열어서 학생들 자습을 시키거든요. 그때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종고투죠. 그래서 힘들게 해야만이 결과가 좋지, 지가 편한 대로 느슨하게 해서는 자, 아프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차 타고 포 떼고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 그러시거든요. 그 애들 좀 쉬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5년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걸 8, 9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봐야 죽겠냐고. 역대로 공부하다 죽은 놈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공부하다 죽은 놈 없거든요.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다 죽은 놈들은 있죠. 그러니 자식의 나약함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한 학원이다, 빡센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생활을, 이 학원을 유지해온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왼쪽 첫 번째를 보시면 철저한 학생 관리, 이거 뭐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어느 학원이나 가면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는 좀 대처해도 될 것 같고, 단 하나 그 표 안에서 모든 휴일에 학원 개방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 의무였지만 지금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집이 너무 멀다든지 이래서 못 오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학생이 카페 가서 공부한다, 스터디 카페 간다, 독서실 간다, 가급적이면 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눈에서 멀어지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뭔 짓을 하는지. 인강 듣기 제일 좋은 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아닙니까? 인터넷 되잖아요. 딴짓 하기 마련이고요. 가서 엎어져 자는지 모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 기숙학원을 보내시죠. 싸우기 싫거든요. 기숙학원 비싸죠. 제대로 된 기숙학원 보내려면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갑니다. 한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싼 기숙학원들이 있어요. 시내 학원이든 기숙학원이든 싼 데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이름 없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이러면 또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름 있는 학원이 종로학원, 한샘학원 다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학원이라면은 메가스터디 계열, 그다음에 대성도 좀 그렇지 않은 몇몇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꼴보기 싫어서 보내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보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지가 그 안에 처박혀서 공부밖에 더 하겠느냐? 아니요, 딴짓 할 수 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모르셔서 그렇죠. 얘기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터디 카페, 독서실, 카페 이런 데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 절대 말리셔야 돼요. 특히나 또 요즘에는 방역의 문제가
있거든요. 방역 잘 안 지켜집니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애들 그냥 힘들면은 그냥 마스크 벗어요. 잘 안 지켜져요.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걸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보시면 교실 간 이동을 최소화해서 수업 교실과 자습실 분리. 아까 이건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분당 메가스터디하고 평촌 메가스터디가 작년까지 이렇게 자습실과 수업 교실을 분리했었어요. 한 3년간 그렇게 운영을 하다 올해 다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이유가 학생들이 한두 달 학원 생활에 익숙해지면 수업들을 안 가요. 자습실이 편하니까. 그래서 출석 관리, 학생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 향상도 둔화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원한다,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원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편한 공부고 편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설할 수도 있었거든요. 한층 딱 터가지고 기자재나 뭐 이런 거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저희는 저 영통에 가면 러셀이 있어요. 메가스터디 러셀. 거기가 독학재수거든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 러셀의 시설을 모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이동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수업 땡땡이 쳐요. 딴짓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처박혀서 1시간 이상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두 번째가요. 바로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린 오른쪽에 첫 번째로 가시면요. 학습 담임, 생활 담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자습실과 수업 듣는 교실이 분리되어 있는 학원들은 생활 담임, 학습 담임 이원화 체제로 갑니다. 근데 이 이원화라는 것을 언뜻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 반에 담임이 2명이니까 관리가 더 잘 되겠네 싶잖아요. 학원이라는 데가 영리업체이지 자선업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학원의 규모가 작고 학생이 적으면 거기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서만 버는 돈으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수업 등을 최소화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다른 학원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학생들은 비어있죠.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생활담임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활담임은 아무런 교육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일반인입니다.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학습담임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죠. 그냥 떠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자꾸 바뀌죠. 또 하나의 더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또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게 있다고 해서 섣불리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진학지도를 해버리면 딱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거든요.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입시에서는 경험이란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수업에 대한 학과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진학지도 경험도 없으면서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학생을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원래 이것은 기숙학원의 체제이거든요. 기숙학원은 선생님들이 거기서 자질 않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니까 그 생활 규율을 잡기 위해서 생활담임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건데 신의학원에서도 이걸 채택하는 학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결코 학생에게 좋은 시스템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항들이야 다 그냥 보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걸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학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경험입니다. 입시 지도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광범위한 자료이거든요. 저희는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에서 만드는 자료는 1년 연간 투입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고3 때 학교를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진학 상담해 주는 거는 참 성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학교에 진학 자료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장판지라고 하는 거 큰 거 쫙 펼쳐놓고 대학 있고 점수별로 있고 그 다음에
각 입시학원에 입시 기관에서 나온 거 두꺼운 책자 하나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학교별 전형이라든지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있었는데 두꺼운 책은 보지도 않고 자, 네 등급이 네 등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다 종이로 가려서 요 중에서 골라봐. 옛날엔 이런 식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학교도 진학지도 교사단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엑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역시나 이것도 저희 메가스터디 같은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낸 자료에는 근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런 자료를 갖고 또 거기가 저희 자료는 전체 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메가스터디 제 회원이면서 거기에 접속해서 자료를 남겼던 성적 자료를 남겼던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정리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와 적중도가 높거든요. 여기에 선생님들의 최소 10년 이상의 재수 진학 지도, 배치 상담 경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밑에 왼쪽 밑으로 보시면 매월 모의고사를 시행한다. 저희 그저께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봤습니다. 3월 16일에. 그런데 그 모의고사는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적에 일희 일비 하지 마라. 매달 성적에. 왜냐? 5년의 교육과정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처럼 딱 한정된 범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세대처럼 학력고사, 예비고사는 교과서 범주 내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한 달 공부하고 또 한 달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세 번째 이유는요. 시행기간이 다릅니다. 시행기간이 매달 시행기간이 달라요. 네 번째, 재수생만 봅니다.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 못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험 응시 인원 자체가 적으면은 6,000명이고요. 많아도 15,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재수생 중심으로. 그러니 40만 수험생 중에 그거밖에 안 보는데 표준지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은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저희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혹시 원하시면은 성적표는 저 학생편에 보내드립니다만은 성적을 가지고 학생에게 너 지금까지 한 달 공부했는데 두 달 공부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행 입시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꾸짖음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월 모의고사는 시행합니다만은 훈련의 일환이다. 다음에 모의평가라는 건 6월, 9월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6,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겠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이런 자리처럼 설명회를 합니다. 즉 6평 분석과 향후 학습 방향 이런 식의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대로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시기가 다가와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그 특징 원래 이 6, 9평이라고 하는 게 그 해의 수능의 방향성을 짚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한 전체 설명회와 함께 자료가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전체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왼쪽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9월 초가 되면은 수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종합 전형이라든지 교과 전형 이런 거,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8월에는 이런 수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작년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반복되는 잘못 전철을 밟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능에 올인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수능은 저 11월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하기 싫어요. 자신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냥 수시로 어떻게 끝장을 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이 곧 수시이자 정시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수능 최저가 높은 데를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8월에는 수시 지원 상담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농어촌이라든지 다자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다 사전에 파악을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좀 더 가능성 있는 지원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의 맨 마지막 절에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9월입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설명회 때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2월이 되면 정시 지원 개별적인 배치 상담,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제시해 주는 자료와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의 경험치가 합쳐져서 이때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0.5에서 0.7 등급 정도의 실질 상승 작용을 갖고 오게 됩니다. 내가 받은 점수보다 더 0.5에서 0.7 등급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시 지원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11월 수능이 끝나고 12월 초가 되면은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하순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번 이 전체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전체 설명회, 정시 지원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배치 상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제시해 주는 것을 잘 좀 활용하시고 따라 주신다면은 내가 받은 점수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좀 더 내 아이에 대해서 또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9시 15분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선생님들의 저희 학원의 특징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선생님들이 거의 10시까지 계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학생 관리 상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담임 선생님하고의 별도의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원하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좀 안면 좀 트시고 그다음에 연락처는 학생들 편에서 이미 뭐 전달은 됐겠으나 다시 한번 이제 연락처를 좀 받으셔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